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럼 운영위원장 안현실입니다. 점심 식사는 하셨습니까? 제 118회 코리아 리더스 포럼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온라인 포럼입니다. 하루빨리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싶습니다. 올해 코리아 리더스 포럼의 주제는 기업가 정신입니다. 한국 경제의 대전환을 맞이해서 그 어느 때보다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책정된 주제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포럼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업가 정신입니다. 엊그제 정부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디지털 뉴딜입니다.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 포럼이 더욱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본 포럼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유튜브에서 한국공학 한림원을 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럼의 진행자, 발표자,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진행을 맡아주실 김현진 서울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발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두환 전 포스코 ICT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미화 포스코 인재창조원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오경진 태림산업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지효 파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지금부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역할은 여기서 끝내고요. 이제부터 마이크를 김현진 교수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현진입니다. 제 118회 코리아 리더스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세계 경제는 끝모를 불확실성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새로운 산업과 혁신적인 기술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제조업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경제의 버팀목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안보 사업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선진국들 간의 제조업 전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리아 리더스 포럼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업가 정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의 핵심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두환 포스코 ICT 전 사장님을 연사로 모시고 30분간 주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패널께서 각각 10분씩 토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패널 토론 이후에는 유튜브에 올라온 실시간 질문에 대해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포럼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께서 시청해 주실 것 같습니다. 각기 속하신 분야에서 경험하신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연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두환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두환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가 우리한테 바꿔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입니다. 디지털 전환은 진행되게 되어 있었지만 그간 여러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그 걸림돌을 우리가 기대하기도 전에 바꿔버리고 없애버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예상되던 디지털 전환이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좀 더 천천히 되는 거였다면은 코로나로 의하여 그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빨리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몇 가지 트렌드로 나타나는데요.
여기 세 가지 트렌드, 사회 활동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 소비 형태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 생산과 공급 형태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게 있는데, 오늘은 앞에 두 주제는 오늘 주제가 아니고 세 번째 생산과 공급의 형태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중앙 집중해서 지역 분산으로 옮아간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코로나 사태는 중앙 집중식 체계의 취약점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센셜 네세시티, 필수품, 생활이나 생존의 필수품 자체가 중앙 집중으로 한 군데서 만들어져서 전해질 때 그것의 취약점이 이렇게 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결론 중에 하나가 로컬 레질리언스, 현지의 회복 탄력성이 글로벌 에피션시, 안 그러면 경제적인 에피션시, 가격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하다. 왜냐면 뭐 모든 것들이 이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뭐 평이한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은 이센셜 네세시티에 대해서는, 생존과 생활의 필수품에 대해서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것보다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고, 이건 바로 생존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로컬 레질리언스 업 이센셜 네세시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리쇼어링, 제조업을 다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니어쇼어링, 예를 들면 땅덩이가 크면은 뭐 중국 한쪽에서 만든 게 중국 다른 쪽까지 넘어오니까 가까운 쪽에 가져오는 거, 니어쇼어링 업 이센셜 네세시티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어난 현상이고요. 그러면 또 뭐냐면은, 자, 이게 리쇼어링이나 니어쇼어링이 되더라도 스플라이 체인의 다변화가 안 돼 있으면, 하나만 돼 있으면 이게 생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스플라이 체인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현상도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세계의 공장 중국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직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과연 꼭 필요한 것들을 중국에 다 맡길 것인가? 그렇게 않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세계의 공장 중국이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다른 스플라이 체인의 다변화로 갈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인도가 뜨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제조업에 대한 조금 새로운 인식이 사람들한테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 참 잘하죠. 세계 제1의 나라잖아요. 그렇지만은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화두 중에 하나가 inability to build, 뭘 만드는 거에서는 좀 잘 못하더라. IT 굉장히 잘하지만 뭘 만든 건 잘 못하더라라고 하는 인식이 많이 되고 있어요. 마스크 만들고도 사실 쉽지만은 잘 안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호흡기 쪽도 있고 또 다른 이슈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요즘은 이제 다시 매니팩처링 쪽에서 대두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앤디 그로버 인텔 회장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Decrying the loss of America's manufacturing prowess. 미국이 매니팩처링을 굉장히 옛날에 잘했던 데인데 그것을 읽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탄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즘은 테슬라가 좀 다르게 느낌을 지고 있지만은, 테슬라 예전에 미국에서 과연 제조업으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뭐였을까? 어찌 보면 인텔이 제일 상징적일 거예요. 나머지는 사실 제조업이 그진 없어져 보였다고 해도 말거 아니에요. 그 인텔의 앤디 그로버가 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는 주요한 요약은, 제조업이 영향 없이는, 결국 여기서 말하는 제조업 한두 개 만드는 거,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토타입은 누구나 잘 만들 수 있어요. 중국의 반도체 프로토타입은 삼성보다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한두 개를 더 잘 만드는 제조업 영향보다는 에코노미 오브 스케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영향 없이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관련된 혁신 영향도 같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에 대해서 대량 생산이 혁신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아니에요. 제조업도 굉장히 잘 만들기 위해서는 안에 대부분의 큰 혁신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우리 박미화 씨가 포스코에서 최강 만들 때 왜 핵심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제조업의 역량, 에코노미 오브 스케일 없이는 단순히 일자리, 미국에서는 제조업 일자리는 거진 다 줄어들었잖아요. 일자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혁신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줄어든다. 그래서 저게 우리가 혁신하고 제조업을 따로 분리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경제는 괜찮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경제적인 생산성을 놓고 보면은 이거 최근에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계속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야, 실리콘밸리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하이텍 붐, 미국이 제일 잘하고 있는데 왜 미국의 생산성 증가는 왜 연 몇 %에, 그러니까 뭐 2, 3%에 하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퀘션을 달면서 여기에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야, 이게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의 이슈에 대해서는 단순히 IT만의 이슈가 아니구나. IT 플러스 삼성의 S다. IT 플러스 제조업일 수도 있고 IT 플러스 삼성일 수도 있고 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 한 요소를 제조업이 차지할 텐데, 이게 이런 것들도 최근에 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뭐 그다음에 에코노미스트 이런 쪽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조업은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요즘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조업이 테슬라잖아요. 근데 테슬라 분명히 제조업인데 테슬라가 제조업으로 안 느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조업인데 제조업 안 느껴진다. 그럼 이게 테슬라가 좋은 방향 중에 하나,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조업 미래에 대해서 HP가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막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한국말로 한번 바꿔봤어요. 김 교수님한테 바꿔달라 그래야 되는데. 자, The Stack, 성패의 기로. 만약 여러분의 기업이 하루아침에 제조업체에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업체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이 퀘션에 대해서 뭐 미국을 제쳐놓고 한국의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야,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 아마 여기 태림도 그렇지만 그런 거 처음에 생각도 하지 말라고 나왔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의 대기업만 하더라도 4, 5년 전에 매 마찬가지였었어요. 제가 포스코에서 예를 들면은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할 때 저 이야기하면은 나보고 헷갈리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기업이 이게 철강업이든지 건축업이든지 whatever, 그러니까 제조업체에서 소프트웨어 데이터 업체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시나리오는 결코 지나치는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에, 이런 변화에 대비하고 있든지 아닌지 관계없이 이건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디지털 디스럽션, 디지털 변혁이라고 표현했는데, 소위 디지털 전환의 어떤 큰 그림 중에 하나라고 보죠.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앞으로 뭘 잘 만든 것뿐만은 아니다고 하는 거죠. 잘 만든 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업체로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혼동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업체 및 데이터 업체라고 이야기하면 그 제조업체가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고 데이터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아니에요. 이 제조업의 경우에서, 이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잘 사용하는 업체면 됩니다. 데이터 업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에서 중요한, 예를 들면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숨겨진 그것을 잘 뽑아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AI를 잘 만든 업체, 포스코가 스마트 팩토리 하면서 AI를 잘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제일 좋은 AI가 뭘까? 갖다가 어떻게 쓸까 하는 거죠. 무슨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 하는 문제지. 그죠? 데이터 자체를 재가지고 누구한테 팔겠다 하는 개념은 장사는 되겠지만 그건 단 이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업이 제조업체에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업체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능수능란하게 소프트웨어를 쓰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마인드셋을 가져가 달라. 그 다음에 요즘은 컴퓨터나 여러 가지로 소프트웨어나 예를 들면 머신러닝 툴, 아마존에 클라우드에 들어가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몰라도 잘 갖다 쓸 수 있으면 금방 쓸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도 어떻게 활용할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주면 되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야 우리는 이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해야 돼. 그런 우는 범하지 말자고 이제 말씀드리고 일단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맞이해 보죠. 자 이제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국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조업이라면은 사람들은 제조업에 대해서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기 포스코 나오고 테림 나오지만 노동 집약적 제조업이 우리가 가야 될 제조업인가? 아닐 거예요. 제조업할 때 봉제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 보시면은 일반적인 제조업은 3D로 불리고 있습니다. 3D로 불리고 있는 제조업의 대부분은 내국인들은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건 대부분 다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조업을 우리가 국내에서 살리겠다고 열심히 발버둥 친다고 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도리어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은 경쟁력도 없고 리쇼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도 안 갈 텐데 그럼 인도 사람들, 인도네시아 사람들 불러서 쓰겠다고 하는 거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 집약적 제조업은 경쟁력도 없고 리쇼링도 할 필요도 없고 어렵다. 실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기술 집약적인 제조업. 그러면 앞으로는 더욱더 나가야 될 게 고객 지향적 제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고객 지향적 제조업은 뭐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비스포크라고 예를 들면 가전을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열어서 그런 것들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나이키의 신발인 것도 고객 지향적 제조업이고요. 그런 경우는 많은데 오늘 그런 이슈를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노동 집약적 제조업은 우리가 제조업을 왈가왈부할 때 현재 노동 집약적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사주에서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국가 경제에서는 중요하지도 않고 그 포션은 전체로 국가 경제에 따져서도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 집약적으로 갈 수 있는 제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고객 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제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고객 지향적 제조업은 요즘 이야기하는 구독 경제, 서브스크립션 에코노미 확산으로서 앞으로의 고객 지향적 요구는 더욱더 강화가 됩니다. 자, 그럼 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게 다 소품종 대량 생산. 예를 들면 잘 그냥 양산을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매스 프로덕션에서 매스 카스텀 프로덕션.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고 품종도 굉장히 많은 다품종 대량 생산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예를 들면 기술 집약적이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똑같은 거 하나 많이 만들려고 그러면 기술 집약 안 돼도 잘 할 수 있어요. 다품종 대량 생산을 하려면 기술 집약이 안 되면 안 되고 고객 지향적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도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대량 생산을 하는 에코노미 오브 스케일 하고 그 다음에 고객 지향적일 수 있고 기술 집약일 수 있는 에코노미 오브 크리에이티비티 둘 다가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제조업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에코노미 오브 스케일의 이슈가 아니다. 에코노미 오브 스케일 플러스 에코노미 오브 크리에이티비티를 둘 다가 필요하다 하는 거고 자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단순하게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부터 뭔가를 찾아내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베스트 오퍼레이션을 할 것인가 하는 이슈로 가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와 AI 드리븐 매스 커스텀 프로덕션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스 커스텀 프로덕션만 따지면 생산만 중요한 것 같지만 생산보다도 또 중요한 게 토탈 밸류 체인의 디지털 전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니팩처링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로 굉장히 많이 다루죠. 그러니까 요즘은 익혀져 있지만은 밸류 체인, 토탈 밸류 체인의 디지털 전환도 중요하다. 아까 당연하게 스플라이 체인의 밸류 체인도 중요하지만 토탈 밸류 체인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스마트 팩토리뿐만 아니라 전체 밸류 체인 디지털 전환 또 이렇게 하려 그러면 창의성의 이슈가 중요해지고 기업가 정신의 이슈가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열심히 잘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크리에이티비티, 아까 에코노미의 크리에이티비티하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스포팅 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 CEO의 정신이 꼭 필수 불가결하게 같이 따라가 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하나 예를 들었어요.
밸류 체인의 디지털 전환을 저는 예를 들었는데 대기업에 대해서는 밸류 체인이나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은 요즘 한국 대기업은 삼성 저기 뭡니까 현대 중공업 이런 것들 요즘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중소기업의 경우에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 회사들 깡그리 없을 수는 없고 그 회사들을 어떻게 국가 경제의 상당한 포션 예를 들면 30, 40%를 차지하면 우리가 살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데서 방법론 중에 하나가 요즘 대두되게 있는 게 C2M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C2M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은 밸류 체인의 디지털 전환의 한 포션인데요. 카스터머 투 매니팩처링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자 뭐냐면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빅데이터 좋고 AI 좋고 다 좋다 이거예요. 쓰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당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감당이 어떻게 만들어줄 수 없을까? 웹페이지 옛날에 아무도 못 만들었잖아요. 남이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이 만들어주면 쓰면 되잖아. 똑같이 AI 플랫폼이나 빅데이터 플랫폼을 남이 써가지고 예를 들면 서비스로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관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Modernize Manufacturing Industries with a third-party AI 플랫폼. AI라는 건 당연히 다 데이터를 포함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뭐 B2C를 예를 들어 봅시다. B2C의 경우에는 야 어떠한 제품이 먹힐까? 옛날에 중소기업은 만들어 달라는 거 만들어 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잖아요. 어떠한 제품이 먹힐까 하는 것을 커스터머로부터 인사이트 얻어줄 수 없을까? 이건 당연히 데이터하고 AI가 필요하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프라이스 세팅. 야 이거는 프라이스가 과연 우리가 좀 더 받아도 될까? 세팅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남 비교해 볼 때 어떻게 있을까? 프라이스 세팅.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팔면 어떻게 팔 수 있을까? 사실은 요즘 많은 경우가 온라인에서 판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야 이게 뭐냐면 쿠팡 들어가서 판다. 이게 별로 재미없는 일이잖아요. 무슨 풀 방법이 없을까요? 스포티파이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방법이 없을까? 온라인에서 마켓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다음에 이걸 딜리버를 어떻게 할까? 앞으로 물류는 굉장히 변하는데 지금의 물류를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 제조업은 직접 물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물류 이슈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은 서드 파티가 제대로 도와줄 수가 있다면은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요즘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예를 드는 것은 여기는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만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게 스마트 팩토리로 한정되는 건 아니다. 스마트 팩토리 플러스 토탈 밸류 체인의 디지털 전환까지를 고려해 주셔야 된다. 그럼 당연히 플랫폼 만드는 애들도 돈을 벌어요. 돈을 벌 텐데 그 방법은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 밑에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근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 나중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 플랫폼한테 제조업이 다 먹힐까 걱정스러운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오늘 이 시간은 다니까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a forced opportunity. 우리한테 기회인데 주어진 기회인데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이슈가 우리가 예상하거나 바랬던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우리한테 닥쳐진 강제적으로 주어진 기회잖아요. 그렇지만 강제적으로 주어졌더라도 우리한테는 기회예요. 그래서 그 기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거예요. 제조업의 리쇼링과 스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생각 안 해보던 다른 관점을 요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중국 제조업에 대해서 거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이제 중소 중견기업을 만나면은 오늘 또 홍콩에 뉴욕 타임즈가 홍콩 팀들을 서울로 보낸다고 나오죠. 최근에 또 어떤 제지업체 중에 하나는 중국에 있는 제지 공장을 그러니까 일반 제지는 필요 없어요. 한국에서 스페셜라이즈드 제지 공장은 한국에 보내겠다고 또 나와요. 이런 것들처럼 중국 제조업에 대한 거부감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면 또 중요한 게 로컬 레질리언스, 현장에서 회복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단순히 로컬 레질리언스가 아니고 커스터머 프렌드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원할 수 있게 커스터머 프렌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조가 로컬에 있다고 해서 제조 기술 자체까지 로컬에 있어야 되느냐? 옛날에는 그래야 됐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소프트웨어 고장나도 현장에 사람 보내서 소프트웨어 고쳤어요. 근데 요즘 소프트웨어 고장나면 아무도 현장에 사람을 안 보냅니다.
앞으로 머신도 맨 마찬가지예요. 머신을 관리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지만 머신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리모트에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로컬 레지던스가 훨씬 더 쉬워지는 실제적인 이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조 자체와 제조 기술의 지리적 분리가 이제 일어날 겁니다. 옛날에는 저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제조나 제조 기술은 지리적으로 같은 로케이션에 있어야 된다, 콜로케이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결국은 IoT, 빅데이터, AI, 그리고 네트워킹 까지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의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뭐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더욱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크라이시스잖아요. 우리 한국에 이제 많은 업체들은 소프트 업체들은 크라이시스 아직 제대로 못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크라이시스고 금년 하반기에서는 더 큰 크라이시스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never waste this crisis. With crisis comes opportunity. 크라이시스가 올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게 비록 first opportunity라도. 그래서 이게 next normal 이 오고 있는데 이러한 크라이시스는 이러한 first opportunity는 우리한테는 우리는 사실 강국입니다.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독일, 일본, 중국, 한국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에요. 그래서 제조업 강국인 우리한테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준비만 잘 돼 있으면은 우리한테는 a good first opportunity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페이지. 자, 우리 잘할 수 있느냐? 저는 우리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앞서기 위한 방향이 뭘까? 아까 말씀드렸죠. 노동집약적에서는 벗어나자. 노동집약적 이렇게 키우려고 하지 말자. 기술집약적, 고객지향적으로 가자. 그 다음에 매스 커스텀 프로덕션, 서브스크립션 에코노미 그런 쪽으로 그러면 매스 커스텀 프로덕션 쪽으로 가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팩토리를 포함한 밸류 체인의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앞서기 위한 요소가 뭘까? 제일 중요한 게, 자,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 했던 것 자체가 과거의 제조업 개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과거의 제조업 개념으로서 그걸 더 잘하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한테 이런 주어진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게 아니고 새로운 기업가 정신으로 내려봐야 되겠다. 자, 그럼 기업가 정신은 말만 한다고 나오느냐? 아니죠. 기업가 정신은 경영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영자가 제대로 뒤에서 팍팍 밀어주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왜 그럴까? 우리가 지금 아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빅데이터 AI 막 따질 때 우리는 어떻게 따지는가 하면 야, 요즘도 예를 들면 뭐 학교 쪽에서 이야기할 때는 야, 열심히 빅데이터 AI를 개발해야 되겠지. 맞아요. 학교에서는 개발해야 돼요. 기업에서는 에이지 오브 디벨롭먼트가 아니에요. 지금 뭘 더 개발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에이지 오브 임플리멘테이션이에요. 지금 개발된 걸 가지고 어떻게 잘 쓰느냐 하는 거예요. 한국이 옛날에 박스 제조업이 뭐였었어요? 기술 일본에서 가서 봐가지고 박스 일본보다 더 잘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AI를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국가가 되겠다. 제조업의 관점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학교에 시키고 제조업을 하시는 분은 에이지 오브 디벨롭먼트의 관점에서 벗어나가지고 에이지 오브 임플리멘테이션으로 가라. 실행으로 가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잘 모르면은 막 스마트 팩토리 할 때 열심히 야, 이거 AI 어떻게 해?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테림에서도 이야기할 겁니다. 제조업을 이런 것들 아이디어를 현장에 작은 요소에 적용해 보니까 참 좋더라. 그게 에이지 오브 임플리멘테이션이에요. 데이터 쓰니까 좋더라. AI 쓰니까 좋더라. 그래서 에이지 오브 디벨롭먼트 이슈가 아니고 에이지 오브 임플리멘테이션 이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에이지 오브 임플리멘테이션 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학문적 깊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종합화, 실용을 어떻게 하는 능력이 현장에서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 좀 몰라도 저 AI 잘 몰라요. 그렇지만 AI 사용합시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학문적 깊이보다는 종합화 실용의 능력이 더 중요하고 단순하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 열심히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밸류 체인, 서플라이 체인에도 이제 다시 봐야죠. 그럼 토탈 밸류 체인이 예를 들면 우리가 생산 쪽의 서플라이 체인도 있고 판매 쪽의 서플라이 체인도 고객의 지향 서플라이 체인도 있고 그것도 다 다시 봐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카스터머 과연 어떻게 볼래? 이게 만약 B2B 비즈니스면 어떻게 해야 될지 B2C 비즈니스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있어야 되거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자,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거는 열심히 그 학문적인 기법을 파는 것보다는 도전 정신. 야, 한번 해봐. 우리 할 수 있어. 우리는 옛날에 제조업에서 굉장히 기술 깊이 없어도 제조업 잘 해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우월하고 AI도 한국 참 잘해요. 요즘 몇 가지 AI는 세계적인데 도전 정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다가오는 변화에 대해서는 적응성. 저는 변화에 대한 적응성에 관해서는 한국하고 중국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한국이 좀 더 빨랐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도전 정신, 변화에 대한 적응 쪽. 그러니까 빠른 속도, 우리 빠른 속도 정신을 빠르잖아요. 이 세 가지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도전, 이러한 마인드셋에서 이러한 도전 정신, 이러한 변화 적응, 이런 빠른 속도를 만들어내는 기업가 정신, 그리고 이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는 경제의 의지, 이게 있으면은 우리는 우리한테 주어진 오퍼튜니티, 퍼스트 오퍼튜니티로서 우리가 당연히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당연히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뿐 아니라 한국 경제를 이분의 주어진 길에서 앞설 수 있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효 파두 대표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10분 이내로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저는 IT 쪽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도대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제조업체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게 이런 건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산업혁명 이후에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 경제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면 사실은 1950년대 이후에 전 세계 경제가 되게 빨리 성장을 하다가 아시는 것처럼 선진국들은 이제 1%, 2%의 성장률로 저성장에 빠져들었는데 미국 경제만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하겠습니다만 IT 업계에 있는 제 입장에서 이걸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0세기에는 흔히 얘기하는 산업혁명, 다시 말하면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걸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얘기했던 제일 처음에 그 나라의 자원을 써가지고 산업을 일으키고 그걸 통해 제조업을 만든 다음에 그게 3차 산업인 서비스업까지 넘어오면 어떻게 보면 국가의 경제 성장의 한 사이클이 끝나는 모양.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저 앞에 있는 S커브를 따라가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 선진국들은 그 S커브의 끝에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3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을 다 만든 게 됐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지금 와서 선진국들을 생각을 해보면 다 1%, 2%의 성장률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도대체 왜 그런 거냐? 그럼 왜 이렇게 저성장에 머물러 있고 그러면 그 나라들은 어떻게 경제 성장을 해야 되냐는 숙제가 하나가 있는데 이상하게 지금 미국만 혼자서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볼 거냐? 저희 관점에서 볼 때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거에 덫에 빠져서 옛날에 만들어졌던 그 S커브의 끝에 다다른 다음에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만 유일하게 다음 제너레이션 S커브, 다시 말하면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 새로운 곡선에 올라탄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경제 성장을 하려면 지금까지 있었던 저희가 모든 나라의 경제 성장의 그 공식이라고 생각했던 제조업을 육성시키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으로 갈아타는 모양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산업으로서 육성을 하지 않으면 저런 새로운 성장을 못 만들 거다라는 게 일단 저희 쪽에서 보고 있는 시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금까지 2차 산업혁명 때 만들어졌던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거에서의 성장 곡선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일 좋은 모범생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해가지고 선진국을 따라갈 거냐를 고민 가지고는 앞에 보이고 있는 미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들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곡선으로 가져갈 거냐라는 게 숙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세기의 역사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미래를 설명해주는 되게 좋은 지표가 될 거다. 무슨 얘기냐? 사실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언제 생긴 거냐? 사실은 18세기와 19세기와 20세기 초반까지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 때 과연 경제 성장이 얼마나 생겼냐라고 하면 실제로는 경제 성장은 그 시기엔 별로 이루어진 게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사실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시기에는
사실은 산업화의 기반이 만들어졌어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그 산업화의 기반이 만들어진 걸로 인해서 실제로 전 세계가 베네핏을 보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거는 그 다음에 1950년 이후더라. 그러면 그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두 가지 그 두 시기의 사이에 되게 중요한 전환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대공황이랑 세계대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산업화 이전에 옛날에 만들어졌던 봉건 시대 레가시들이 쌓여가지고 산업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있던 레가시로 인해 가지고 뭔가 발전을 못하고 압력이 쌓여왔던 것들이 한번 대공황과 세계대전이라는 걸 한번 무너지면서 한번 옛날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산업화라는 걸 제대로 바닥부터 새로 쌓아가지고 산업화에 맞는 사회를 만들어냈고 그게 되고 나니까 전 세계가 산업화의 베네핏을 누렸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걸 같은 관점에서 한번 지금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초기 시기인데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거를 지금 빨리 안 만들어 놓고 있으면 아마 미래가 없을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사실 이 그래프가 뭐냐 하면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이 각 국가별로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대한 지표거든요. 보시면 실제로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거의 된 게 없었어요. 근데 사실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진 거는 사실은 1차 산업혁명 시기가 아니고 2차 산업혁명 시기에 그 속도가 가속화가 되면서 이루어진 거고 그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이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압력이 생겨가지고 대공황과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거를 가지고서 이 발전을 못 만들어내면 아마 저희가 지금 있는 산업화에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할 거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가 중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 하면 대공황과 세계대전이 오기 전에 산업화라는 걸 어느 정도 달려놓은 국가만이 사실은 20세기 내내 선진국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새로운 경제 성장을 만들 거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때 아마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걸 다른 나라보다 달려놓지 못하면 아마 저희가 21세기의 미래에도 저희가 선진국이라는 그 저희의 꼴에 다다를 수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저희가 지금 이 타이밍에 대공황이나 세계대전이라는 이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얼마나 빨리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가는 게 중요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관점에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최근에 지금 세상에서 어떤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시면 과거에 20세기에 만들어졌던 산업화라는 거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20세기의 산업화의 문제가 뭐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냐면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극단까지 오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세상이 뭔가 되게 어렵고 이제는 뭔가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의 자본주의 한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또 최근에 보면 지금까지는 산업혁명에서의 발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문화와 분업화라는 트렌드를 따라가지고 각 산업들이 다 전문화 분업화로 왔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 뭐냐 하면 더 이상 전문화 분업화가 워킹을 하지 않을 것 같아. 지금까지는 중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세계 생산 고장을 써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싼 건 맡기고 우리는 그 중에서 하이엔드에 뭔가 고부가치 하는 것만 하면 되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이제는 중국이라는 게 더 이상 저가 생산 기지로서 역할을 못 하게 되니까 내가 도대체 SCM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 지금까지 내가 일했던 그 쌓아놨던 SCM이라는 게 더 이상 워킹하지 않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서 더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사실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서비스업의 중심이 됐던 국가들은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도대체 제조업을 육성시킨 다음에 서비스업으로 넘어가는 이 성장 공식이라는 게 맞아?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과연 도대체 지금까지는 서비스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고 제조업은 어떻게 보면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거에 대한 한계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코비드 19이라는 어떻게 보면 사태가 터졌거든요. 이걸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성장했던 거에 한계 때문에 생겼다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저희가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상에서 세상이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이랑 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기본소득이라는 얘기들이 갑자기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안전자본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 뭔가 무조건 민영화로 가는 게 아니고 공공의료가 중요하고 뭔가 핵심 자산은 국유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리쇼어링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이제는 각 나라별로 잘하는 거 전문화시켜가지고 분업화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군데로 모아야 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세상의 것들이 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돼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라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그 좀 길게 말씀드렸던 이 산업혁명이라는 거에 한계를 가지고, 산업혁명이라는 거에 베네핏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레가시를 한번 깨부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 때문에 한번 다시 생각할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화라는 거의 발전이 1차와 2차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씨가 뿌려지고, 근데 그 씨가 뿌려졌던 게 과거에 있던 레가시 때문에 제대로 발전 못하고 막혀 있었는 상황에서 압력이 커지니까 전 세계에서 대공황과 세계대전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그 레가시를 한번 다 깨트렸고, 그러고 났더니 갑자기 산업혁명의 꽃이라는 게 진짜로 펴서 그 열매를 세상이 누리는 좋은 시대가 열렸는데, 지금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 관점을 본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해왔던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씨가 뿌려져서 저희가 애벌레가 돼가지고 기어다니는 상황이 됐고, 실제로 이것들이 저희가 세상이 그 빛을 보고 디지털화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가 또 한 번의 세계 성장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뭔가 과거에 있던 산업화의 잔재들을 한번 깨부수고 넥스트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될 테. 그런데 지금 마침 코로나 사태라는 게 그걸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계기를 만들어준 거 아니냐. 그래서 보면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자가격리네, 뭐 외출 금지네, 뭐 워킹 프롬 홈이네,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해보면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나쁜 걸 수도 있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한번 저희가 조금 더 애벌레 상황에서 벗어나서 뭔가 나비가 되기 위한 번데기 상황으로 들어간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시기다. 저희가 의도치 않게, 저희는 사실 애벌레 상황에서 디지털로 변해보려고 난리를 쳤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는 걸로 인해 가지고 한번 다들 고치 안에 갇힌 상황이 됐고, 그렇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고치를 깨트리고 내가 밖으로 나갔을 때 얼마나 내가 디지털화가 준비가 되어 있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이 미래 21세기에 지금까지의 산업화의 성장 공식이랑은 다른 디지털화의 산업 성장 공식에 따라 가지고 내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될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 그러면 한국 관점에서 뭐를 해봐야 될 거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한국의 포트폴리오라는 건 뭐였냐면, 한국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 제조업이 되게 중요하고, 제조업은 수출업, 서비스업은 내수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조업은 소수의 기존의 산업화 때 만들어졌던 성공 공식들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재벌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그 업체들이 빨리 산업화를 달려가지고 경제 성장을 이루면 모든 것들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이제 한계에 왔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기존에 있었던 2차 산업혁명의 그 어떻게 보면 길이 나였던 기존의 재벌 기업들이 제조업 중심, 레가시 제조업 중심으로 계속 가가지고는 답이 없을 거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걸 이용을 해서 기존의 업체들이 갇혀있던 한계를 외부 압력으로라도 빨리 깨트리고 디지털화를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지 않으면 이런 기회가 없어지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걸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첫 번째는 기존에 있던 레가시 산업들이 가만 놔뒀으면 디지털에 대해서 되게 천천히 받아들였을 텐데, 아까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기회에 한번 고치 속으로 어쩔 수 없이 갇혔으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면 너가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뭔가 정부에서든 사회에서 압력을 강해서 좀 강요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 이 강요를 통해 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빨리 만들어내자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 측면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성공 공식을 따라가는 스타트업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놓은 성공 공식에 맞는 디지털화에 맞는 스타트업들이 얼마나 빨리 육성할 수 만들어내면 아마 한국이 이 기회를 정말 국가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디지털화에 맞는 성공 공식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미래의 선진국 대열에서 좀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기기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지호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경진 태림산업 부사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나 뭐 다른 회사들은 큰 회사라서 좀 아시겠지만 태림산업은 창원에 있는 조그만 중소기업이고요. 창원에는 2,200개 정도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한 2,000개 정도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주 특수한 하나의 공장의 사례인데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나 기업가 정신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소품종 다량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다품종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한 90% 이상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사실은 제조업의 본질은 적당한 제품의 품질의 제품을 싼 값에 공급하는 게 사실 저희 같은 제조업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거는 항상 우리의 업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돼야 되고요. 거기에는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조를 하면서 어떻게 낭비가 생기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마트 팩토리의 기술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잘 모르고 이러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돈 없으면 은행이나 정부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요즘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하나의 화두처럼 유행처럼 되다 보니까 이런 방향들이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라에서는 예산들이 나오고 이제 그런 걸 갖다가 공급업체에서 이렇게 영업을 할 때 하면 저희 같은 이제 수요업체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급한 내용인데 사실은 그런데 휘둘려서 이제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이 돼서 방향만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디지털 전환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라고 하면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 나라가 고성장기 때는 사실은 로봇 같은 거를 하나를 사면 언젠가는 쓰겠지라는 접근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좀 아니거든요. 중국의 경쟁력, 인도의 경쟁력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좋은 기술이라도 이제 ROI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적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스마트 팩토리를 고도화시키지 않느냐라고 많이 하는데 3년 있다가 엑시탈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4년짜리 5년짜리 투자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보는 관점도 항상 그 제조업의 본질인 물건을 싸게 공급하고 저희의 그 이익 창출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첫 번째 이제 주제 때 발표하신 것 중에 기업과의 의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화두에서 좀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사실은 기업가들은 돈을 번다라고 하면 의지가 폭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기업가의 의지가 없어서 스마트 팩토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 그 스마트 팩토리가 사실은 문제에 대한 해결을 건들지 않았거나 아니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기업가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스마트 팩토리의 관점은 이제 로봇이다, IoT다 이런 게 아니고요. 로봇을 과연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데이터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는 게 스마트 팩토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요새 좀비 기업들이라고 이익을 창출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버티고만 있는 회사들이 나라의 경쟁력도 많이 흐트러뜨리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쁘다기보다는 사실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자기의 경영 전략을 세우는 게 늦었거나 아니면 잘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과거하고 다르게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는 기술도 분석하는 기술들이 있으니까 예전보다 더 많고 더 연결되고 더 포괄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제조업에서 아주 단기간에 볼 수 있는 적정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사례들을 하나 만들다 보니 이제 제조업에서는 좀 저희 같이 작은 회사에서는 저희 회사에 올 때 약간 좀 그 동기부여도 생기고 약간 자신감도 얻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창원 지역에 많은 회사들이 3, 40년 된 회사들이거든요. 그런 경영자들이 이제 디지털에 대한 인식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지가 사실은 저희 업계에서 있는 하나의 화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은 전통적인 영역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조업의 본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제품을 아주 싼 가격에 공급하는 게 제조업의 본질이라고 하면 결국은 그런 답들은 교과서에 다 있거든요. 예전에 산업공학에서 다뤘던 식스시그마나 도요타 생산 방법에서 다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업계에서 빈틈을 발견하는 부분들이 도메인 논리지도 갖고 계시고 시장에는 좋은 기술들도 있는데 그 사이에 인터페이스하는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노하우들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제대로 된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된 대답은 해줄 사람은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중소기업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질문조차 던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좀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회사들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면 디스플레이에 내가 몇 개를 생산했니, 몇 개를 분량을 냈니에 대해서 치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은 그런 활동을 하는 거는 결국은
요거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정한 비용에서 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의 방향은 사실은 데이터와 의사결정에 대한 수단들은 스마트 팩토리나 IoT 기술들로 받고, 사실은 활용을 하고 하는 거에서는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애쓰는 게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밸류 체인과 같은 그런 문제들에서도 생각보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서 보면 히든 코스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 경험에서 나오는 비용들도 많고요. 업계 평균에서 나오는 비용들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예전에는 계량화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좋은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계량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그림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요. 불확실성에 대한 비용들, 뭐 재료 관리비가 4%네, 일반 관리비는 15%네, 이런 부분들이 업계의 평균으로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량화한다면 저희가 사업화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폭이 많이 늘어지는 것 같아요. 아주 이상적인 형태로 제가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역으로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실제로 우리의 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사실은 그 사업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 사람한테 피해도 안 입히고 이런 자원들을 오히려 디지털 회사, IT 회사들의 씀으로 해가지고 국가 발전에 더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수를 좀 제대로 알아서 남들보다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해야 될 거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이 포기란 게 결국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들은 많이 모으면 가비지 투 가비지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쓰레기 같은 데이터를 모으면 사실은 쓰레기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에너지들이 낭비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또 그 발전을 시켜야 되는 부분 발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다 보면 꽤 괜찮은 그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경영 교과서에서는 결국 물건을 파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는 물건을 아주 싸게 만드는 방법, 하나는 물건을 아주 잘 만드는 방법, 하나는 물건을 사줄 사람이 우리 회사를 좋아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보는 관점도 세분화하다 보면 중소기업들도 스마트 팩토리가 아주 머나먼 개념보다는 좀 더 가까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이 자동차나 가전을 만든 데는 결국은 오퍼레이션인 것 같아요. 생산 효율을 올리고, 그리고 뭐 방산업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설계의 로버스티니스를 갖다가 더 높여가서 저희 그 제품에 대한 설계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고, 뭐 3D 프린터로 제품을 잘 만들고, 이런 좀 구분이 지금 현재 스마트 팩토리를 보는 관점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스마트 팩토리가 예전에는 저는 뭐 1단계, 2단계 고도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그 여기 옆에도 계시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가 전 세계 44개 있는 등대 공장 중에 유일한 한국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포스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전 세계 다른 회사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진정한 스마트 팩토리가 됐나 안 됐나, 아니면 1단계다 2단계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4차 산업의 기술을 써서 그걸 제대로 활용하고 그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면 그게 등대 공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창한 스마트 팩토리의 투자나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적절한 기술을 이용해서 하나의 스몰 케이스들을 만들다 보면 좀 더 나은 앞으로의 비전도 보이고,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좀 재밌게 모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오경진 부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미화 포스코 인재창조원 상무님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포스코 박미화라고 합니다. 우리 최도환 사장님께서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AI 기술 자체의 수준을 높이고 또 AI 기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제조업 또는 모든 기업에서 데이터와 AI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공식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AI X로 가는 예정이다, AI 플러스 X로 가는 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인더스트리에 AI 또는 이제 빅데이터, IoT 이런 어떤 디지털 기술들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해서
새로운 어떤 본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거나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을 잘 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창출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AI나 빅데이터, IoT 기술을 아주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전반적인 어떤 경쟁력은 AIX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2015년 정도에 이제 포스코 IT 담당 임원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스마트 팩토리 컨셉이 우리 최전 사장님께서 이제 그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여러 이제 그때 당시로는 구체화된 컨셉이 없어서 여러 기업들을 또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컨셉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그때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뭐 GE라든지 뭐 지멘스라든지 또 여러 이제 글로벌 기업들을 벤치마킹을 했었는데요.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선진적이었던 기업이 어떤 기업은 지금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실패한 기업으로 되어 있고요. 또 어떤 기업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것을 구분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디다스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이제 AI와 로봇을 이용한 그 스피디한 어떤 신발 생산으로 아주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사실 고객한테 어떤 맞춤 디자인에 좀 실패를 해서 사실 성공한 케이스로 가지 못했었고요. 뭐 우리 준 피자라고 있습니다. 로봇이 피자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반향을 일으켜서 손정희 회장의 투자 유치까지 끌어내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 역시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지 못해서 사실 사업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반면에 뭐 스타벅스나 또는 나이키, 뭐 지멘스 같은 경우 고객의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그 고객의 데이터를 통해서 품질과 서비스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함으로써 아주 성공한 기업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지멘스도 뭐 토탈 밸류체인 관점에서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또 예측함으로써 그런 어떤 서비스의 어떤 품질, 혁신 이런 것들을 이뤄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핵심 성공 요소라 하면 고객 지향적이어야 되고 또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을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기술과 그 기술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인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한꺼번에 빅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추진 어떤 방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역량을 저는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디지털 역량이라는 게 국가 기업의 미래를 결정할 요인이라고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거기에서 핵심 기술이 뭐 AI,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이죠. 그래서 많은 어떤 국가나 기업에서 그 국가 주도로 또는 기업 주도로 이런 중장기 어떤 전문가 육성에 아주 사활을 걸고 있고 인력들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식으로 청년 인재들을 키우기도 하고 또 연구 개발력을 이제 확장시키기도 하고 해서 뭐 미국에서는 6칼라라고도 이제 6칼라가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 AI 핵심 기술 전문가도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업무에 본인의 어떤 업무 도메인 날리지에 AI를 활용하는 활용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보면 포스코의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지금 현재 여전히 15년도에 이제 국내에서는 상당히 빠른 시기에 도입이 되어서 고도화가 되고 있는 상태고 또 스마트 경영 분야의 어떤 스마트 매니지먼트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가 그 공장 자체의 어떤 지능형 제철소 구현을 넘어가지고 밸류 체인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 매니지먼트 경영 분야에 있어서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의 어떤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는 데이터 백본인 포스 프레임이라는 어떤 그 데이터 그러니까 디지털 브레인이라고 하고 있고요. 제철소의 모든 어떤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어떤 체계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포스 프레임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공정의 고객 데이터, 그 전공정 데이터와 고객 데이터 연결을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2015년부터 시작되어서 포스코에는 사실 100여 개의 공장이 있는데 아직도 이제 사실 진행 중입니다. 그만큼 이 데이터 백본을 제대로 마련하는 길이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숨은 노력과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포스코에서 2015년도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2016년도부터 무엇을 했냐면 전 임원부터 사실 디지털 컨셉, 그러니까 AI나 빅데이터라는 게 과연 뭔지, 스마트 팩토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교육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전체적인 기본 컨셉을 쭉 하면서 올해부터 뭘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뭐냐면 포스코 6칼라 인재 육성 이렇게 해서 IT 신기술을 활용해서 본인의 업을 개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직원 이렇게 해서 우리 포스코의 스마트화 방향하고 또 기업 시민이라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인재상을 그러니까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상을 정의하고 성장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인재상에 디지털 역량을 바로 이제 기업의 인재상에 디지털 역량을 이렇게 포함시킨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철강 기업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금융이나 다른 모든 어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금 생존하고 직결되어 있는 산업에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제조업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 6칼라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전사 차원에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6칼라 인재의 그 디지털 인재의 어떤 필요 역량을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가 비즈니스 역량입니다. IT 역량이 아니라 비즈니스 역량이라서 업무에 대한 이해,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역량, 내 비즈니스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이런 것을 아는 어떤 역량이 중요하고요. 그러고 나서 디지털 역량입니다. 물론 디지털 역량의 기반에는 통계나 데이터 분석, 뭐 기본적인 어떤 기술의 어떤 작동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불어서 소프트웨어 역량, 이 시대에 융합을 통한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에서 전문가와의 협업, 다른 분야와의 협업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역량과 그 디지털 역량과 소프트웨어 역량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역량으로 정의하고 이 필요 역량을 레벨 1에서 4까지 정리를 해서 성장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전 직원들이 이 레벨 1 정도 수준은 또 레벨 2 정도 수준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디지털 역량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 1과 레벨 4는 디지털 전문가가 아니라 디지털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 수준을 레벨 1에서부터 레벨 4까지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 대상으로 디지털 이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요. 특히 이제 임원 및 직책자들이 이 디지털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대기업은 사실 이 역량 육성, 인재 육성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요. 여러 가지 교육과 역량 육성의 기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소기업이나 또는 뭐 청년 인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사실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기업의 포스코의 어떤 그런 디지털 역량 또는 노하우를 사회적으로 조금 더 전파시키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텍을 하고 협동을 해서 청년 AI 빅데이터 인재 육성을 한다든지 해서 포스코의 어떤 실무적인 어떤 노하우와 포스텍의 이론적인 어떤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을 융합을 해서 청년 인재들을 또 육성시키고 있고요. 또 이런 활동과 더불어서 중소기업의 어떤 스마트와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동반선상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최 도사님과 또 여러 이제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의 좋은 말씀을 바탕으로 이제 저도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이 디지털 인재 또는 데이터의 어떤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현장에서도 체감을 했고 또 이 인력을 육성하면서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미화 상무님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사와 패널 분들의 발표를 모두 들으셨고요. 이제 질문을 받는 순서입니다. 본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무처에서 사전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을 포함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도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공학칼림원 회원께서 이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디지털 전환은 기업에서 필수 불가결한 변화의 흐름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반적인 제조 산업이 경쟁력과 활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과 인력의 여유가 있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이제 중소 제조기업에서 과연 디지털 전환에 힘을 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신다고 하셨고요. 이제 정부의 지원에만 의지할 수 없는 이제 현재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한국 기업에게 이제 한편의 신기루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지, 그게 아니라면 사회적으로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을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이지효 대표님께서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약간 한국에서 이 제조업이라는 거를 되게 2차 산업혁명 때 만들어졌던 과거 기준의 제조업으로 좀 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디지털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던 제조 프로세스를 가져다 놓고 그걸 가져다가 디지털이라는 걸 조금 써가지고 조금 더 효율을 높이고 조금 더 내가 모니터링을 잘해서 조금 더 에러를 줄이고 이 방향으로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기존에 있던 산업을 어떻게 내가 IT에 기반한 산업으로 바꾸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면 첫 번째는 제조업 자체에서 좀 고민하실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그냥 단순히 내가 디지털 기술을 써가지고 기존에 만들던 거에 가격을 조금 떨어뜨리고 내가 공장의 가동률을 조금 높이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 가지고는 제 느낌으로는 그거는 실제로 저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업으로 요구되는 역량이랑은 차이가 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때 요구되는 제조업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과거에 있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분간을 하는 걸로서의 제조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진짜 소프트웨어까지도 결합한 과거랑은 다른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내고 과거랑은 다른 방식의 프라이싱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산업을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이게 또 하나는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 2차 산업혁명 때 만들어졌던 성공 공식을 제일 잘 받은 우등생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중심으로의 나라의 산업 구조가 돼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 기회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좀 옮겨가는 계기를 좀 삼아야 되지 않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던 2차 산업혁명 중심의 기업들이 단순히 조금 디지털 기술을 써가지고 이걸 올라가는 쪽으로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좀 더 큰 그림에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기업들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로 자리를 잡게 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전체 국가적인 측면은 좀 더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 이제 어쩔 수 없는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제조업이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있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오경진 부사장님께 부탁드려 볼까요? 네, 제가 감히 한국 제조업을 대표하기는 좀 웃긴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발표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나 전통적인 제조 기법에 대한 고민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과연 독일의 제조업이 왜 강한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강한가? 아니면 정통적으로 원래 일을 잘하던 나라였냐라고 하면 저는 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독일은 원래부터 표준을 잘 따르고 약속을 잘 지키고 설계를 하는 방법들이 아주 라이프 사이클 타임에 맞게 표준에 맞게 설계들을 잘 하고 있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가치들 아까 말씀드렸던 식스 시그마, 린 매뉴팩처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거기랑 지금 나와 있는 신기술들이랑 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저는 언어랑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내가 일본 말을 잘 못하는데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든지 이러면 일본 사람을 만나도 그 주제를 통하면 대화가 될 때가 있어요. 데이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독일 고객들하고 말이 안 통해도 그 데이터로서 소통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들이 하나의 말로써, 각각의 단어들이 말로써 연결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게 제가 봤을 때 스마트 팩토리인 것 같아요. 데이터들이 모여서 하나의 스토리 라인을 만들고 그 스토리에서 빈틈이나 개선점이 생겨가지고 데이터가 발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데이터가 지금은 의미 없는 상황일지라도 건강한 데이터를 어떻게 뽑아서 뭐 그게 디지털 댐이든지 아니면 레이크든지 이렇게 집어넣다 보면 어떤 유의미한 그림들이 또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요, 이게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투명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밸류 체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업에서 밸류 체인을 인테그레이션을 하거나 데이터 머징을 하려 그러면 결국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니고 폴리티컬한 문제들이나 아니면 기싸움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품질 불량에 대한 검사를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이게 협력업체에서 할까 나에서 할까, 경제적인 판단은 둘 중에 아무나 한 명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불량에 대한 오너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결이 잘 안 돼요. 근데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 강력한 이제 협력업체망이 구축된 데서는 생각보다 투명하지 않아서 정보 노출을 하기 쉽지 않아서 그런 인테그레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회사의 임률이 얼마다, 아니면 그 재료비가 얼마다, 재료 가공비가 얼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렇게 오픈돼 있을 투명성이 있으면 외국 고객하고 가장 쉽게 소통이 되는데 실제로 그런 거 숨기다 보면 데이터가 건강하지 않은 데이터가 되고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거기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다 보면 결국은 그 협력업체 밸류 체인 전반에 흐르는 데이터 인테그레이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다음 질문은 기업가 정신과 디지털 전환에 관련 질문인데요. 이제 기업가 정신에게 디지털 전환이라는 숙제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숙제는 사실은 기업가 본인이 어느 정도 디지털 이제 프렌들리니스를 갖추고서 풀어나가야 하는 이제 상황인데요. 이제 기업가의 관심과 애착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기업가 본인에게 과연 체화된 디지털 마인드와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고요. 이제 뭐 구체적인 기준이 지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제조업의 바람직한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업가의 디지털 루브릭이 75% 정도다라고 본다면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하다는 의견입니다. 아마 이 질문은 박미화 상무님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제가 제 경험에서 난 얘기를 잠시 말씀드리면, 이 저희가 이제 디지털 문해력이라 그러죠.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를 어느 정도 갖추어야 되는가가 사실은 중요한데요. 현재 실상을 보면 이제 뭐 우리 포스코 그룹 내에서도 사실 뭐 모든 직원들 또는 모든 임원, 모든 경영층에서 이 디지털의 어떤 이 컨셉과 그 디지털 리터러시들 아주 높은 수준으로 함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그렇다 보면 이제 중소기업이나 또 어떤 제조업을 가다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지원을 나가서 뭐 진단을 해보면 사실 뭐 1에서부터 5까지의 레벨이 있다면 보통 한 2, 3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그때 이제 말씀을 나누어 보면 사실 AI 빅데이터를 떠나서 현재의 설비의 어떤 자동화조차도 아주 절신하신 그런 상태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경영자가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이런 어떤 컨셉의 어떤 경영을 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그런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에 진정한 그런 어떤 그 관점의 어떤 경영을 하시기는 뭐 그 기본적인 어떤 디지털의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 지금 예전에는 저희가 뭐 엑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생소했지만 요즘 엑셀을 왜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다만 요즘은 파이썬 이렇게 말씀하시면 파이썬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왜 프로그램을 해야 돼?
또는 내가 왜 스마트 팩토리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같이 하면 되지 왜 내가 그걸 알아야 돼라고 하시는 그 현업의 직원분들이 사실 많으신 게 사실이거든요. 그 현장에서 보면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아직 인식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이 시대는 앞서가고 또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혁신을 이루고 계시지만 제조의 현장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이나 그런 어떤 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내가 나한테 와닿는 아주 절실한 어떤 그 상황이라는 인식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내가 내 업무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줄을 알고 또 그것을 어떻게 어떤 전문가와 어떻게 협업해야 내가 그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아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디지털 리터러시에 또는 디지털 리더십이 아주 절실한 시대다. 그게 직원분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어떤 그 리더십이 함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더 붙일게요. 이분이 질문하신 내용이 우리가 이제 박미아 상무가 설명한 거 외에 아마 이런 질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75점이 요구된다고 할 때 대기업은 어느 수준에 가 있고 어디 가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의 뭐 굴지의 그룹 저기 오너들도 뭐 여러 명 만났고 중견기업도 만났고 중소기업도 다 이제 만나봤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걸 만나는 걸 결론 드리면은 지금의 한국의 굴지의 대기업의 오너들이나 탑 CEO는 75점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네들은 하고 싶어요. 그게 지난 2년간 많이 바뀌었습니다. 2년간 많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하고 싶어하고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합니다. 중견기업은 어느 수준이냐? 중견기업은 관심 표명이 굉장히 요즘 많습니다. 중견기업 중에 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게 시간이 될지 잘 모르겠다. 관심 표명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75점에 못 미쳤어요. 제가 볼 때는 50점 간신히 넘은 수준이 아닌가. 근데 뭐 그 중에 몇 개 중견기업은 75점 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한국의 굴지의 대기업들은 75점 이상에 넘어서 있고, 그 다음에 중견기업은 이제 50점 수준에 가 있고요. 중소기업은 말은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엄두가 하나도 안 난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필요한 게 중소기업이 엄두가 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지금 CEO들은 대부분 시도해볼 자신감을 제대로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20점, 40점 그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이 점수도 2년 전보다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기업 75점, 그러니까 불지의 기업들은 75점 이상, 그 다음에 중견기업들은 50점 조금 더 넘었고, 중소기업은 20점에서 40점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가감 없는 사장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이 다음 질문은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보통 디지털 제조 기술은 제품 생산 공정을 효율화시키는 데 있다고들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을 개척하는 힘은 제품의 가치에 있는 것이고, 이제 제품의 가치를 새로이 레벨업 시켜서 이제 많은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 그런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디지털 제조업을 통해서 제품 자체의 상품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을지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컨설팅 회사부터 이제 여러 가지 기업을 경험해 보신 이지효 대표님께서 답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냐라는 질문이랑 좀 묶여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산업이 디지털 기반의 산업으로 넘어가는 거라 그러면 그냥 기존 산업이랑 IT 산업이랑 차이가 뭐냐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좀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산업하고 IT 산업하고의 차이가 제일 뭐냐 그렇고, IT 산업으로서 내가 뭘 배워가지고 이 기존의 제조업을 바꿀 수 있냐 그럴 때 보통 포커스가 코스트 쪽으로 많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디지털을 써가지고
코스트를 절감을 하고 더 싸게 만들고 그걸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IT 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잘하고 있는 게 코스트적인 측면에서도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프라이싱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큰 차별점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다른 제조업들은 사실은 내가 예를 들면 100원을 들여가지고 물건을 만들었으면 약간 그냥 고정관념으로 거기다 내가 예를 들면 5%든 10%든 마크업을 붙여가지고 10원을 돈을 버는 거를 지금까지 일반적인 프랙티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사실은 전자산업에 있는 또는 IT 산업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사실은 내가 이걸 90원을 얼마나 줄여가지고 80원으로 만들어가지고 돈을 늘리느냐도 관심이 있지만, 반대로 내가 100원인 거를 어떻게 100원, 110원, 120원을 받을 거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실제로 만들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제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간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보면 가질 수 없었던 역량들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지금까지는 다른 식으로 내가 프로덕트를 정의를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다른 프라이싱을 만들어낼 거냐라는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까지 제조업들은 사실은 옛날에 100년 동안 만들어진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산업에서 필요한 역량이라는 건 뭐고 이 산업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라는 건 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 이 산업은 저부가가치 산업이고 이 산업에서 뽑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가 다 정의가 돼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내가 예를 들면 뭐 디자인을 하던 뭐 연구를 하던 그 산업에서 정의됐던 과거의 고정관념 이상으로 좋은 사람들을 뽑거나 그런 역량에 액세스될 기회가 없었었는데, 지금 디지털된 걸 통해서 그런 부분에도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내가 옛날에 저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다른 고객들에 내가 직접 액세스를 할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역량들을 액세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사실은 내가 제조 단가를 높이는 쪽이 아니고 내가 제 제품을 어떻게 정의를 해서 얼마나 새로운 프라이싱으로 얼마나 새로운 고객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 거냐 쪽으로 좀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제조업의 그 한계 이런 거와 관계된 질문인데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한국의 제조업이 점점 이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고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제 현실인데요. 실제로도 특히 최근 이제 수년간 제조업 고용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이제 그런데 저희는 제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과도할 수도 있는 기대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익공유제와 같은 정책들을 이제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이제 상황에서 제조업 고용과 경쟁력을 회복하는 방안이 있을지 하는 어려운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에 연관돼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제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인해서 국내에서도 반글로벌에 관련된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맞서서 기업들의 뭐 서플라이 체인을 재구성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압력에 대처할 좋은 방안이 있으실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최두환 사장님께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질문하신 분이 이병태 교수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 교수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교수님 아시다시피 뭐 정책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성격은 아니고요. 정책에 대해서 제가 부탁하는 게 있다면 몇 가지가 부탁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책을 보면은 이게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보고 하는 정책인지 파편적으로 미시적으로 보고 하는 정책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도 그런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정책을 하실 때 파편적인 한두 가지, 센세이셔널 한두 가지보다도 전체를 보고 정책을 좀 만들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단순히 오늘 내일 모습이 아니고 조금 장기적인 미래 모습을 가지고 만들자 하는 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또 이걸 만들 때 참 좋은 이야기인데 현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의 수용성도 같이 고려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모든 걸 현장이 원하는 대로 가면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현장은 내 몰래라고 치는 게 아니고 현장을 이끌고 가면서 변화를 이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의 수용성이 현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현장의 수용성을 가지면서 현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파편적이 아닌 포괄적 관점. 한두 마디의 센세이션을 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포괄적으로 어떤 방향성이 미래적인 방향성이 장기적인 방향성이 있는 것. 그 다음에 현장이 받아들여서 현장하고 같이 가야지 현장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트램에서 이야기했지만 현장이 원하는 거하고 기업이 정부 해주겠다고 하는 게 다르다는 이야기도 좀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 체인도 이렇게 경영하시는 분이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제가 저보고 이야기하라니까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스플라이 체인은 옛날에 우리 스플라이 체인은 뭐였었어요? 코스트 이펙티브네스였었어요. 가격이 최고였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저게 뭐 스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별로 없을 거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스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1+1 스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통신에서는 네트워크에 언제나 중요한 네트워크 언제나 1+1 네트워크를 써요. 그래서 단순히 세컨 소싱이 아닌 1+1 스플라이 체인을 생각해봐야 되겠고 그것을 선택할 때 옛날에는 선택 기준이 단순히 코스트 베이스였다면 이제는 코스트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해봐야 될 게 많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고려된 스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은 저게 뭐 저는 통신 백그라운드니까 통신의 경우에는 적어도 이렇게 합니다. 중요한 네트워크는 언제나 1+1이에요. 우리 중국 저게 인터넷 100%는 다 1+1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네트워크는 n by 1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 스플라이 체인의 관점도 단순하게 코스트 이펙티브네스 이상의 다른 밸류 체인을 같이 고려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플라이 체인 관련해 가지고는 그냥 두 가지 말씀을 좀 덧붙이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사실은 그냥 아까는 말씀드렸던 옛날에 산업화 때 만들어졌던 생각들이 뭐였냐면 내가 분업화 전문화를 해야 되고 분업화 전문화를 끝까지 가져가다 보니까 벌어졌던 일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물건을 싸게 만들 수 있는 중국에다가 제조를 몰아가지고 그쪽에서 사실은 제조를 그쪽에 몰아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제조를 얼마나 효율화시킬 거냐보다는 사실은 SCM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내가 물건을 싸게 가져올 거냐가 중요했던 게 어떻게 보면 흔히 얘기하는 그 20세기의 룰이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도 그렇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생각들이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과거에 있던 제조업이라는 거는 옛날에 만들어진 방식이니 뭔가 IT 기술이든 뭐를 써가지고 제조업이라는 걸 다시 정의했을 때 과연 옛날에 만들어졌던 분업화나 전문화가 말이 되는 얘기일 거냐. 예를 들면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은 기존의 자동차 산업에서 완성됐던 분업화 전문화 룰 다 깨부수고 그냥 하나의 공장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가져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렇다 그랬을 때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분업화 전문화의 SCM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니고 내가 어떤 식으로 완전히 새로 그림을 그렸을 때는 거꾸로 지금까지랑은 다르게 뭔가 인티그레이션 된 내가 모든 역량을 가져가는 밸류 체인이 오히려 더 밸류가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가 하나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럼 그렇다 그랬을 때 한국이 가지는 장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나라 재벌들이 여러 가지로 뭐 선단식 경영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다 인테그레이트 시켜가지고 사실은 회사는 다르지만 한국 안에서 거의 모든 밸류 체인을 더 커버하는 식으로 왔던 게 어떻게 보면 한국이 가졌던 한계이면서도 장점이었는데 지금 뭔가 인테그레이트된 사업 모델을 가져가야 되고 역량을 내가 한 번에 다 해결해야 되는 게 앞으로의 미래에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의 이 선단식 구조라는 게 훨씬 더 밸류를 좀 잘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런 관점에서 그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덜 됐고 한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던 약점들을 이후에 좀 강점으로 활용할 방법이 없겠냐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 빅데이터, AI, IoT 등등이 이제 디지털 전환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제시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기업마다 처한 상황과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각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필수적인 기술과 서비스가 무엇일지 이제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발휘해서 어떤 식의 기업을 창업하는 게 맞을지 의견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박미화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상무님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어떤 기업을 창업해야 될지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제시해드릴 역량은 안 돼서 죄송스럽긴 한데
저희가 그 빅데이터 AI IoT라는 컨셉을 상당히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기술이라고 이제 말씀들 하시잖아요. 근데 보통 AI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뭔가 완전하게 지능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부분들을 상상을 하시기 때문에 아직 나랑 가까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업에서 제조업에서 보면 데이터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설비에 관련된 데이터와 그 기계에서 나오는 데이터와 사람한테서 나오는 데이터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 기업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얼마나 내가 어느 정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내가 당면한 경영적인 또는 현장의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인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것이 이제 기업가 정신의 어떤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IoT, 빅데이터, AI 기술은 IT 사이드에서 너무나 많은 기술의 발전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최전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조그만 아이디어, 나의 문제 인식만 있으면 얼마든지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다라는 상태를 믿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나의 상황과 나의 기술, 나의 그 현장과 나의 기업의 어떤 맞는 기술들이 그 수준들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서 뭐 설비의 어떤 노후화와 그 성능을 제대로 이제 보존해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하나라도 얻는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을 하다 보면 그런 젊은 친구들 이런 아이디어도 나옵니다. 카페를 하고 싶은데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초콜릿을 3D 프린트로 만들어서 그 초콜릿 카페를 하는 것을 창업할 거예요라고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에 들어오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정말 내 아이디어, 조그만 아이디어가 엄청난 비즈니스 모델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디지털 기술, 그런 플랫폼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거를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창업과 어떤 마인드, 어떤 창업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도전해 볼 수 있는 마인드,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디지털화 사회에서는 사실 제조업에 있어서 기술 평준화, 품질 안정, 고효율 생산성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핵심 경쟁력이 아니고 반드시 갖춰야만 하는 이제 필수 요소들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향후에 제조업이 누릴 수 있는 부가가치란 이런 것들과 달리 어떤 게 될 수 있을지 전망이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요 마지막 질문은 부사장님께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갈수록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이 요거 제가 사실은 답을 하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 질문에서는 기술 평준화, 품질 안정, 고효율 생산성이 더 이상 핵심 경쟁력이 아니다라고 전제를 해주셨는데, 제가 필드에서 느끼는 감정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AI나 IoT 기술들은 생각보다 접근성도 쉽게 많은 자료나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실제로 제조를 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빈틈은 저렇게 기술 평준화를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품질 안정을 과연 어떻게 가져갈 건가, 개선은 끝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 세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체가 무슨 스마트 팩토리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해 될 것처럼 이렇게 방향이 가다 보니까 오히려 진정업의 본질을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조금은 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제 개인적인 대답은 오히려 그 향후 제조업이 누릴 수 있는 부가가치가, 저는 고효율 생산성에 대해 가지고 더 고민을 해보고 고효율 생산성을 어떻게 안고 가는지를 고민을 해보고 이런 게 더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사실은 이 포럼 전에 이제 이지호 대표님하고 아주 재밌는 토론이 있었는데, 뭐 테슬라를 보는 관점도 IT 쪽에서 보는 관점, 제조업 관점이 아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예들도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이제 다품종 대량 생산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면에는 그 부분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기계적인 부품들은 더 표준화되고 더 모듈화돼 가지고 오히려 이
밸류를 세이빙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을 키우기 위해서 그 하나의 플랫폼 자체가 더 대형 매시브한 플랫폼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갖다가 저희가 갖고 있는 여건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밸류 체인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쪽에서 오히려 더 많은 기회들이 있지 않은가. 단지 외국에서 잘하는 것처럼 뭐 미국이 어땠다는 것처럼 그런 IoT 스마트만 따라가기보다는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저희 자원들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가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그것도 그냥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사실 제조업이랑은 상관없는 업계에 있어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질문들이 약간 제 느낌은 계속 코스트 쪽에 좀 포커스가 돼 있는 느낌이에요. 그럼 내가 얼마나 더 코스트를 내려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거냐로 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산업이 한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까지랑은 다른 산업이 된다 그러면 옛날에 만들어졌던 이 산업의 코스트 구조와 거기서 낼 수 있는 부가가치라는 걸 한번 흔들어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 판단이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면 그런 거죠. 제가 저는 이제 집에 이쁜 수건을 두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쁜 수건을 사고 싶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가 수건을 아무리 뒤져봐야 사실 우리나라에서 수건 산업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얘는 2,000원에 만들어서 2,300원에 파는 수건이 다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저는 10,000원을 내고서라도 이쁜 수건이면 낼 용의가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지금 특히나 젊은 층은 거기도 되게 유연한 사고방식이지만 프라이싱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2,000원에 300원 버는 거다 보니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말 거기에 그 정도의 돈밖에 못 벌 정도에 합당한 디자이너들만 그 산업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맞는 제조 역량만 글로 들어가서 사실은 고객들이 원하는 건 훨씬 더 다양해졌지만 그걸 제대로 못 맞추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이나 옛날 산업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가 재정의를 해서 지금 세상에서 훨씬 더 사람들이 프라이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유연해진 상황에서 그것들을 내가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디지털이라는 걸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채널과 방법론이 열렸다. 그리고 역량이라는 걸 내가 빌려오는 것도 옛날보다 훨씬 쉬워졌다. 그런 방식으로 한번 위쪽으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아까 제가 발표할 때 어떤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렸는가 하면은 앞으로의 제조업은 에코노미 오브 스케일 플러스 에코노미 오브 크리에이티비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에코노미 오브 스케일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에코노미 오브 크리에이티비티 어떻게 가져가느냐. 아까 우리 이지혜 대표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이거를 볼 때 고객 사이드에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게 단순히 이걸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을 주기 위해서는 이것도 잘해야 되지만은 커스터머로부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우리 제품하고 어떻게 융합을 제대로 해낼까 하는 이슈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양쪽 사이드를 코스트 사이드하고 예를 들면 이쪽에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사이드를 둘 다를 봐가지고 거기서 가치를 창출하는 게 제일 큰 가치일 거예요. 그거는 단순하게 재래적인 아까 보면 2차 산업혁명의 가치로서는 안 됩니다. 고객을 이건 4차 산업혁명의 가치도 아니고 고객을 세티스팩션 시키겠다고 하는 예를 들면 굉장히 예를 들면 커스터머 오리엔트된 사이드 그거 그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단순히 이걸 굉장히 잘하는 거. 에코노미 스케일 중요해요. 에코노미 스케일 플러스 something else, 에코노미 크리에이티비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신 연사와 패널 분들께 마무리 발언 있으시면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그냥 간단한 것만 굉장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마 여기서 언급은 됐는데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대기업은 굉장히 잘할 이력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슈에서 이게 아까도 이제 박미아 씨도 이야기했고 테레메스도 이야기했는데 너무 겁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냐면 중소기업을 CEO들이 찾아와서 막 만나는데 대부분이 말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은 다 다른 데서 다 하고 나면 제가 할게요. 그 프루븐 레코드 넣으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못 벌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될 것 같으면 먼저 프로액티브하게 먼저 놨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 별게 아니잖아요.
이 될만한지 될만 안 한지 자기가 판단하고 될만하다고 하면은 뛰어드는 게 기업가 정신이잖아요. 근데 그 뛰어들 때 너무나 크게 뛰어들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성공 스토리를 애돈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렇게 막 어렵게 막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될만하네 그럼 자신감 있으면 뛰어들고 작은 것부터 애돈 해 주시면 우리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포럼 마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신 연사님 그리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편집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사 내용을 요약하여 공학 할림원 뉴스레터를 통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